귀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소개할 때 여러 사회활동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사회상하고는 조금 다른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특이하게 보일지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지금 사회활동이나 의사이면서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살까 여러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저도 사실 많은 어떤 진통 또 중간에 여러 갈등 또 힘든 과정들 거치면서 저한테 온 것 같습니다.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도전하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장미족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장기간 미취업한 족속을 장미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1절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31대까지 취업 못하면 절대 취업 못한다 그래서 3.1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연애, 결혼, 출산 이미 세 가지는 포기했고 인간관계 내 집을 마련하는 것까지 포기하는 세대가 5포 세대의 부분이고 꿈과 희망까지도 다 포기하는 세대가 7포. 요즘은 이제 M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수없이 너무 많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M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변화가 오게 됐는지 한국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지금의 사회 현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산업화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 성장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경제 성장을 보였고 고도 성장을 쭉 해왔죠, 실제로. 근데 지금은 이제 고도 성장이 아니고 저성장 또는 역성장을 보이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경제 성장의 결과로서 소득 수준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 결과로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생겨서 우리나라 2030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 언급한 것 같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 자체가 24% 정도를 상회를 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4대 노인 국가로 될 정도로 기대 수명이 높은 부분이고요. 란셋의 유명한 이제 학술지인데 2030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세계에서 90세가 넘는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는 최초의 국가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나라가 2030년에는 여성들의 기대 수명이 90.8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는 최초의 국가 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기는 거죠. 한국 여성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꼴인데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86세를 넘어서 한 4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세계 1위인 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부분인데 건강 나이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노년 부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나이 들면 여러 질병이 많이 노출되어지는데 필요한 복지나 돌봄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 거니까 노년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고달픈 노년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 구조 전체로 보게 되면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늘어나고 또 여러 질병에 많이 노출되면은 그것에 대한 부담은 청년들이 또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을 하는 청년 세대가 결국 노령층을 먹여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로 보게 되면은 청년들이 먹여 살아야 될 비생산적인 연령으로서의 노년층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청년들한테서는 그만큼 고령화에 대한 부담을 청년들이 떠안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도시에서 고립된 섬처럼 살아가는 어르신 독거노인입니다. 독거노인인데 이 전체 인구에서 이 노인 가구에 대한 비율 자체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러면서도 가난한 노인들의 비율이 유난히 높게 됩니다. 대개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에 분류된 사람 국가들은 소득 보장이라든가 사회 보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대개는 소득이 낮은 빈곤 노인 가구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용이 대개 10에서 15% 정도를 합습니다. 우리는 40%를 육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는 쪽 부분인데요. 여기 40% 정도 있어서 유난히 높은 상태인 거죠.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던 그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젊었을 때는 사실 가난한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버거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별도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연금을 들거나 별도로 보험을 든다는 걸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일주일 오면은 그런 부분이어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걸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지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죠.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노인 가구는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경제력이 없으시니까 빈곤 노인 가구로 되는데 그 비율이 40% 정도. 근데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이 노출되고 또 경제적인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저는 달동네 가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자녀가 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속상해서 그거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쩌다 물어보면 얘기를 합니다. 손살이를 치면서 보면은 딸이 있는데 대기업이야. 해외 출장이 많은가 봐. 웬 해외 출장이 이렇게 많아? 일주일 오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 자존심인 좀 부분인데, 정말 할아버지가 알아눕고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자녀가 와서 도움을 줘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오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한 몇 가지 그런 얘기로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은 어르신도 마음속에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자녀의 원망이 생기죠. 실제로. 그러다가 깜짝 놀라면서 보면은 아이 노인네가 아니 보면은 몇 살까지 살아서 보면은 자녀들한테 부담 주려고 아직도 자녀를 원망하냐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보면은 사실 원망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자식들한테 부담을 안 줘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얘기한 부분에서의 전체 사회 구조의 변화, 또 어떤 가난한 빈곤 가구의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층, 이런 부분들이 사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골마 터져서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노인들의 자살 문제입니다. 세계 제1위. 그런데 세계에서 부동의 1위, 2위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1위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바로 노인들의 자살인데, 그 내면을 들어보게 되면 그 자살도
사실 보면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내가 빨리 죽어야지 자식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우리 부모 세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유별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고령층의 극단적인 자살로 나타나고 또는 고독사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회 변화 부분에 있어서 농촌이라든가 어촌, 산촌 같은 경우가 이제 한편적으로는 소득 격차가 많이 나거나 생활 여건의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인구가 서울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고 농촌 쪽에서는 젊은이들 보기가 힘들고 애울음소리를 듣기가 힘든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라도 지역하고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와야 되는 부분들이 농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로 간다고 하는 거죠. 농촌 부분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젊은이들도 없고 또 애 울음소리도 듣지 않고 나이든 노인네만 살아있는, 보면은 뭐 그런 어려운 여건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단면이 또 드러났는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층이 또 장애인들입니다. 저는 가난한 달동네에서 오랫동안 동네 의사로서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의사로서의 제 삶을 바꿔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다급해서 이렇게 막 쫓아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노인네 두 분이 사는 노인 가구가 있는데 두 분이 한꺼번에 줄초상 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요청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당연히 갔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잠시 보면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은 통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이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외래에서 환자를 많이 봐야지만 환자가 많이 왔을 때 이제 병원이 유지되는 구조가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구조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고 또 여건 어떤지를 살핀다고 하는 것들 시간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병원이 망합니다. 경영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가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한 여러 가지 형식들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깨닫는 부분들이 내가 보면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못 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이 왜곡된 구조를 깨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직접 방문을 시작을 했고, 가서 보니까 정말 노인네가요, 보면은 두 분이 다 이제 누워 있는데 뭐 욕창도 있고 난리가 났어요. 되게 일반적으로는 할아버지가 먼저 아프시고 할머니가 아프시면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할머니가 다 챙기시고 병수발도 하고 또 식사 준비 다 하고 그랬는데, 순서가 바뀌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병수발하고 또 뭐 식사 준비 다 하고 이런 거 도저히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다 안 돼 갖고 이제 두 분이 다 알아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줄초상이 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봤으니까 참 힘든 것들. 가보니까 뭐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두 분 같은 식사도 못 하시고 누워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같이 왔던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욕창을 치료하고 약 처방을 하고 저희가 의학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는 있지만,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식사를 하고 이 집안을 청소해 주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처음으로 오면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에 방문 진료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좀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달동네에 있으면서 이 구조 속에서는 어렵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요게 그 장애인들 부분인데요. 장애인 보면은 첫 번째 애가 장애인인 경우에서는 그 남편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둘째가 또 장애인이에요. 그럴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장애인이 되면은 그 집안의 어려움은 가중되죠. 그랬을 때는 가족들이 서로를 비난하기 난립니다. 남편도 보면은 아내에 대해서 네 때문에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비난하는 일들이 생기고 온갖 무거운 짐을 여성들이 져야 됩니다. 가족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현실들이죠. 그런데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장애인 가족의 부담들을 우리가 덜어줄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냐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장애인들이 취업하기도 힘들죠. 소득을 얻기도 힘들고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힘든 현실들. 지금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코로나19 때 이러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의료 서비스가 어떤 현실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때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던 부분들이 경북에 있는 한 정신요양병원입니다. 여기에 입원했던 환자들 중에 보면 거의 98%가 103명 중에서 101명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가 처음 나왔던 데도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환자 이송을 위해서 잠깐 보면은 사진이 잡혔는데 나온 현실들을 보니까 나이가 한 50대 되는 여성 부분이 있는데 하도 안 걸어갖고 다리가 말라 비틀어졌더라고요. 하도 안 걸으면 다리가 말라가고 걷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걸어서 들어갔을 겁니다. 20년간 안 걸었기 때문에 다리가 오면 불용, 쓰지 않아서 말라 들어가서 스스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실제로 보면 어떻게 하다가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정신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한 번 들어오게 되면 못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신병원에 있어서 가족들한테 이제 좋아져서 이제 퇴원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전화를 연락하면은 가족들이 당황해하고 전화 연락을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보면은 정신장애인이 왔을 때 가족들이 도저히 못 받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면은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대, 30대 정신적인 충격으로 어떻게 하다가 정신요양병원에 들어왔지만 나갈 길이 막막한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꽃다운 자기의 생애가 20년, 30년이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러한 정신장애인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가 서구 사회 쪽에서는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인 이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이태리 쪽에서는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은 자유가 치료다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립병원의 입원병동을 폐쇄하는 운동을 정신과 전문의들이 벌입니다. 그냥 반인권적인 보면은 같이 가족과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는 보면은 그 자체가 보면은 높은 치료 성적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체가 힐링에 힘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정신병원을 없애고 지역에서의 돌봄과 정상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건강을 회복하고 또 자유를 얻게 하는 힘을 준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근데 이런 고백이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났는데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소득이 3만 5천 불입니다. 실제로 보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태리 그 당시보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운동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왜 정신과 전문의들은 여기 침묵할까요? 왜 의사들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왜 입을 다물까요? 노인네들이 세계 제1의 자살률을 보이고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의사들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적인 대응을 안 할까요? 전 여기 안에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과대 학생들이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성장이 높은 0.5%, 1%의 수재들이잖아요. 일주적으로 보면 그런 쪽 부분인데 보면은 성적이 많이 높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사들이 원래 가져야 될 삶에 대한 존중,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적이 높다 해서 그게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보면은 의사들이 가질 수 있는 안정적 삶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현실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는 의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책임, 또 프로페셔널리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구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한국사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O4 세대로서 또 M4 세대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함께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불평등 구조가 점점 심해서 2017년 정도가 되면은 소득 상위 10% 있는 그룹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불평등 구조는 미국과 닮은 꼴으로 점점 한국 사회가 심각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대중매체에서 영화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불평등 구조, 오징어 게임, 목숨을 담보로 하는 치열한 전쟁 이걸 봤을 때 첫 번째 느낌 자체가 굉장히 리얼하다는 느낌들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작가의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작품이 나온 것이 아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만큼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보면 저는 그게 한 면 자체가 한국 사회 단면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인공이 첫 번째 그 목숨을 담보로 한 게임에서 나왔다가 다시 두 번째로 도전한 이유가 당뇨발입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다리를 절단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그 치료비를 위해서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당뇨발은 뭐냐면 평소에 자기가 당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당뇨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절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바로 당뇨발, 합병증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런데 조금 부끄러운 현실을 우리나라에 있어서 당뇨의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유난히 높습니다. 제대로 평소에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당뇨를 예방하거나 또 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건강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죠. 실제로 보면 병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개 환자가 봤을 때 발생해서 치료가 됐을 시점부터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상업화된 구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경제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공급자 같은 경우에서는 되도록이면 수가 발생을 많이 발생하는 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상대 빈곤율 부분이 16.7%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우리나라가 여기 코리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코리아가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고혈압이 잘 조정이 되지 않고 또 당뇨가 조정되지 않아서 당뇨는 조절률이 26.8%. 아까 당뇨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팠을 때 제대로 쉴 수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에 있는 돌봄 구조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아파서 와상된 상태에 있어서 의료기관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환자, 또 장애인 환자, 또 만성질환이면서 잘 관리가 되지 않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 인구 구조에서 한 10% 정도 돌봄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585만 명 정도가 돌봄에 대한 필요 서비스를 갖고 있는 경우인데, 지금에 있는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치료 중심으로 가지 돌봄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더 심각하지 않도록 보면은 악화되지 않게 하고 또는 질병이 안 생기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의료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구조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치료 중심에 매달리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구조에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 하는 현실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의 지표값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보면은 경제적인 소득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어느새 선진국에 근접해 세계 규모의 10위권 부분이지만 사람들이 행복하게 생각하는 지표 부분들은 OECD 국가 중에서 바닥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네, 의료비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들이 치료에 매달리고 박리 담의 양상으로 오면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걸 중심으로만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 돌봄의 사각지대가 많이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현실들이 세계 최악의 자살률, 그리고 낮은 행복 지수, 그리고 건강 불평등 구조의 심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령화가 더 진행되어지면서 이 구조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한국 사회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또 우울할 수 있고 부분이고, 그것의 무거운 짐들이 전 청년들한테 지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 또 지금에 있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구조를 깨야 되겠다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 속에서 혜택 수혜를 받는, 가장 수혜를 받는 직종 중에 하나인데 의사인데, 보면은 의사가 그런 기득권 내려놓고 이 구조가 정당하지 않다 하면, 사람들이 보면은 아픈데 치료받지 못하는 거가, 이 현실 자체가 보면은 정당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현실들을 바꿔내는 출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 미래는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실에 적응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가 찾는 거니까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이 미래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왜곡된 현실이 저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료비가 점점 사실 제대로 건강 수준은 높아지지 못하면서 의료비가 자꾸 증가돼서 지금 연금뿐만 아니고 이제 몇 년 있으면은 건강보험도 고갈될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잠깐 해결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콜레라가 창궐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의 코로나19 때 감염법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던 거하고 별 다르지 않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쪽 부분인데,
요때 보면은 선교사들이 했던 중요한 활동들이 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쪽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을 씻고 물을 끓여 먹으라고 하는 부분들 한글로 적어서 배포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버린 콜레라 환자를 돕는 활동들을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선교사들의 활동들이 보면은 새롭게 인식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족도 버린 그 환자들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구나. 이 왜곡된 구조 속에서 내가 이 구조 속에 내가 보면 작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구조를 깨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그것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한 구조인 부분에 있어서 그 구조 속에 묵인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설사 나한테는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크리스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왜곡된 구조뿐만 아니고 생태계도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이산화탄소가 450ppm 정도 되면은 이제는 비가역적으로 아마 21세기 말 정도가 되게 되면은 지금에 있는 기후 재난 자체가 조금 더 일상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합니다. 여기 한국의 기후 변화 보는데 여러 전문가들 시나리오를 다 돌린다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기후 변화 부분들은 21세기 말이면 2.9도에서부터 4.7도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올라간 부분들은 한국에서 1.5도씨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거의 2배에 해당할 수 있는 2.9도씨, 최소한 2.9도씨 올라갈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구조 속에서 생태계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재난 같은 상황이 벌어지겠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을 지금 구조 속에서 갖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왔던 것이 뭘까라는 것을 이제는 성찰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여기 아펀셀러가 한국에 처음 와서 한 그 기도 부분인데, 그 기도 내용 안에 보면은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자유를 주옵시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이 땅에서 본 부분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난, 그 결박,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것을 끊고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유엔에서 얘기하는 것은 건강권이라는 것은 천부적인 권리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존엄한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권리를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이구나,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이제 그 의사로서 있었으니까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 보고 느낀 생각이,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부분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조건 없이. 왜냐하면 아팠으니까 오는 것이지, 그러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병원에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팠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거는 누구한테 보장되는 권리다. 건강권에 대한 부분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가난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권리, 의료와 교육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다음 사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을 때 중복적으로 그런 사회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실천을 보인 분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장기려 박사가 이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북에다가 가족을 두고 6.25 때 혼자 와서 천막병원을 열면서 환자를 진료했고, 청십자 운동을, 우리나라의 민간 의료보험을 처음 시작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가 얘기하는 건강보험이 89년도인데 무려 10년에 앞서서 민간에서 처음으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든 부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입니다. 기본적인 소신은 보면은 병원에 왔을 때 누구도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직접 실천하신 분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장기려 박사가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의료가 공공성을 지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크리스찬 의료인들이 모여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병원이 수익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 중심으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병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됐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이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유용성을 지키게 되는 것도 이러한 지역사회 운동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자 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에 있는 협동조합의 아버지 가가와 도요히코를 만나게 되면서 협동운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고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의료협동조합을 만든 안성협동조합 부분이고요. 여기에 두 번째 있는 의료협동조합 쪽 부분인데,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의사는 거기에 있는 원장으로 일하지만은 그냥 거기에 보면은 봉지로 있는 거예요. 개업하는 그런 양상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돌본 역할들을 같이 하자라고 손을 내밀면서 지역 공동체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성장해서 전국에 28개 의료협동조합이 있고 저 보면 12만 정도를 놓습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부분들은 건강보험의 기본 틀을 다시 공공성을 확고히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목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책의 가장 인간적인 의료,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활동들을 잘 기록한 내용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장애인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주치 사업을 민간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시행을 했고, 그 성과가 사회에서 뜨거운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장애인 건강검법을 통해 갖고 장애인 건강 주치를 처음으로 법적으로 명문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 자체가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열어가는, 훨씬 더 넓은 문을 만드는 활동들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안성의료 사업에 대한 쪽 부분인데, 27년 만에 자체 건물을 갖게 된 안성의료 사업, 마을 공동체 힘 출자, 또 건강 공부를 상시로 제공하는 부분들, 이제 마을 주치가 마을 공동체를 지키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확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더 혁신적인 사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자폐 장애인들이 집 고쳐주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또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모범적인 사례 부분들을 이태리 쪽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러한 혁신적인 모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들이 어떻게 말하면 청년 세대한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주고 또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현실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의료 분야에 산 것 같이 기존의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데, 그러면은 훨씬 더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기틀을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에 전 기적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의료 분야에서 작은 노력을 했던 것 같이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 노력이 하나하나 모여들게 되면 저는 우리 사회의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 쪽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도전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각자 도생하고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았다고, 살아남았다고 자기 스스로가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도전이 쌓이게 되면 우리 사회도 저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노력이 쌓였을 때 여러분한테 새로운 미래가 다가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미래에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